아노바 분석은 전체 모집단 데이터가 아니라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SSA는 yi_바 마이너스 y_바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 괄호 안에는 J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J 측면에서는 괄호 안의 내용이 상수가 되니까 시그마 법칙에 따라서 시그마를 데이터 개수인 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n은 상수항이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빼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yi바하고 y바바를 잠깐만 더 설명을 드리면 yi바는 전체 모집단 평균 뮤 더하기 각군의 효과 알파 i 그리고 각군의 오차의 평균인 yi바의 합으로 만들어진다고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표본의 평균인 y바바는 전체 모집단 평균에다가 전체 오차 평균인 y바바를 더하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식을 요 항으로 바꿔서 다시 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요 식에서 이제 여기 플러스 뮤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뮤가 있으니까 뮤를 모두 빼고 나면 남는 것들은 알파 i하고 오차항들이 있는데요. 알파 i를 a로 놓고 오차항을 b로 놓으면 a 더하기 b의 제곱 형태로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다 모두 이제 시그마를 취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군간 오차의 평균과 전체 오차 평균의 차이의 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편차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0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항에다가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는 건데 알파의 제곱은 결국 뭐 상수항이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고요. 요 항은 expectation을 취한 상태로 남겨두게 됩니다. 이제 각각의 항에 분자하고 분모가 동일한 g-1분의 g-를 곱해주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 부분은 제가 앞에서 이미 군간, 모집단 군간 분산인 시그마 a 제곱으로 바뀐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다만 이 식이 모집단 군간 분산인 시그마 a 제곱이 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저 식을 그냥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을 또 봐야 되는데 이 오른쪽 부분은 오창의 특성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니까 좀 간단하게 박성영 교수님이 쓰신 현대실험계획법이라는 책에 3장 3절 4항에 있는 오창에 정리된 내용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해당 정리에 따르면 군간 오차 평균과 전체 오차 평균 차이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오차 분산인 시그마 e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리를 이용해서 결국 SSA에 대한 기대값은 g-를 곱하기 n 곱하기 시그마 a 제곱 더하기 g-를 곱하기 시그마 e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SA의 기대값이 다음과 같다는 걸 설명드렸고요. MSA의 기대값은 SSA를 g-를 나눈 값의 기대값이 되는데요. g-는 상수니까 그대로 g-1이 되겠죠. 그럼 SSA의 기대값을 g-로 나누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자 분모 부분에 g-를 모두 소거하게 되면은 이제 요 부분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MSA의 기대값은 n 곱하기 시그마 a 제곱 더하기 시그마 e 제곱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표본 분산의 기대값은 시그마 a 제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건 각 실험 조건별 데이터이고요. 각 표본 군 안에 있는 평균값들을 y1바, y2바, y3바 또 전체 표본의 평균은 y바바라고 하게 되죠. 이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MSA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요 시그마 측면에서 J인덱스가 없으니까 여기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NJ로 바꾸고 상수는 시그마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각 군에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여기는 뮤1, 여기는 뮤2, 여기는 뮤3, 여기는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뮤가 되겠죠. 이제 모집단의 모수들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되냐, 제가 이제 설명드린 바에 따르면 각 군의 평균에서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뺀 요거를 각 군의 효과 알파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뮤 i 빼기 뮤, 바로 요게 알파가 되는 거죠. 각 군의 평균에서 전체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자유도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체 모집단에서의 군간 분산 시그마 A 제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MSA 식을 좀 봅시다. 여기서 요 n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잘 보시고 요거 이제 기대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거거든요. yi 바의 기대값은 뮤 i가 될 거고요. y 바바의 기대값은 뮤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가로 안에, 가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그 점선 안에 있는 요 값들의 기대값을 생각해 보면 얘는 시그마 a 제곱이 될 겁니다. 결국 MSA의 기대값은 시그마 a 제곱 곱하기 n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yi 바하고 y 바바는 얘는 이제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통계량인 거잖아요. 그쵸?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그거에 오차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값으로 되어 있는 요 모집단에서 구한 값에다가 오차항을 더하게 되면 바로 얘가 MSA의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여전히 여기 n배를 곱하는 게 좀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좀 개념적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 i는 하나의 상수지만 yi 바는 몇 개의 표본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군을 봤을 때 뮤 1은 뭐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정해진 하나의 상수값입니다. 미지의 상수죠. 근데 y1 바는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달라지는 표본 데이터의 평균값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표본을 뭐 3개를 갖고 요 y1 바를 구할 수도 있고 표본에서 또 10개를 구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표본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표본 3개를 갖고 구한 y1 바보다는 10개를 가지고 구해진 y1 바가 더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표본을 통해서 얻어진 yi 바가 움직일 때 더 많은 운동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를 가중치로 생각하고 그 가중치만큼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MSA의 기대값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MSE의 기대값은 뭐 그냥 간단하게 오차항의 그 분산인 시그마 E 제곱이 됩니다. 이를 아노바표로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죠. 원의 아노바의 규모가설은 모든 군의 평균은 다 같다이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은 뮤1은 뮤2는 뮤3는 뮤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대립가설은 모든 군의 평균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를 처리군의 효과인 알파 i로 쓰게 되면요. 규모가설은 모든 알파가 다 0이다. 모든 군의 처리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모든 군의 처리 효과인 알파 i가 모두 0은 아니고 그 중에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다. 이게 대립가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규모가설이 맞다면 알파 i가 모두 0이라면은 그 시그마 a 제곱의 식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알파 i가 모두 0이니까 결국 이 값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처리군의 효과에 대한 이 규모가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설이 맞다면 시그마 a 제곱은 0이다. 대립가설이 맞다면 시그마 a 제곱은 이게 0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0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시그마 a 제곱은 0보다 크다가 대립가설이 될 겁니다. 이제 규모가설과 대립가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검정을 하려면 F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는 MS2분의 MSF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본에서 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원적으로 어떤 군 간의 변화량이 군 내 변화량보다 더 큰가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MSE의 기대값분의 MSA의 기대값으로 F값을 만들어야 됩니다. MSA의 기대값은 이런 식이었고요. MSE의 기대값은 시그마 E 제곱이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귀무가설이 맞다면 그러면 이 시그마 A 제곱이 0이니까 이 식은 전체적으로 1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무가설이 채택이 될 것이고 그때는 p-밸류가 커지겠죠. 뭐 거의 모든 군이 다 평균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대립가설이 맞다면 시그마의 제곱이 0보다 더 크다면 요게 0보다 더 크니까 전체적인 F값은 1보다 더 큰 그리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값을 선택하니까 이때 p-밸류는 뭐 5%보다 작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이처럼 시그마 A 제곱이 정말로 0보다 큰가 작은가 뭐 이런 걸 비교하려면 지금 요 식에서 시그마 A 제곱을 뺀 나머지 항이 비교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어떤 선수의 경기력이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선수가 포함됐을 때 우리 팀 전체의 경기력하고 그 선수가 빠졌을 때 팀 전체 경기력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그마 A 제곱이 내가 이제 평가해 보려는 어떤 선수의 경기력이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들어가 있는 전체 우리 팀의 경기력과 그 선수가 없을 때 전체 팀의 경기력이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럼 이 선수는 뭐 별 영향이 없네, F값은 거의 1이네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선수의 경기력이 매우 뛰어나다면 이 선수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 팀 전체 전력은 그 선수가 없을 때 전체 전력보다 분명히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F값은 1보다 더 큰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시그마 A 제곱이 의미가 있는 값인지 없는 값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시그마 E 제곱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지만 별량인자가 들어가는 모형에서는 F값을 구할 때 비교항으로 시그마 E 제곱만 쓰는 게 아니고요. 교호작용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건 X인자가 두 개인 이원 분산 분석의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인자는 모두 별량인자입니다. X인자가 하나일 때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개수가 2개, 3개로 늘어나고 인자의 특성이 모수인자, 별량인자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때는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를 좀 더 쉽게 구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이 규칙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해당 규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각 인자별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구했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우선 A인자에 대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은 여기를 잘 보시면 시그마 A 제곱 외에도 교호작용에 대한 분산, 오창에 대한 분산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A인자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그 비교항으로 요 오창만 쓰는 게 아니고요. 교호작용 항까지 포함된 거를 그 비교항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비교항으로 쓰는 이게 바로 AB 교호작용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이잖아요. 그래서 MSA를 그 AB 교호작용에 대한 평균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즉 요거만 빼고 나머지 여기가 의미가 있느냐 이걸 검정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B인자에 대한 검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B를 빼고 나머지 항 요게 지금 여기 교호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MSB를 MSAB 교호작용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B 교호작용에 대한 검정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AB 교호작용의 평균 제곱의 기대값은 AB 교호작용 항 외에 지금 오창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 빼면은 오창만 남기 때문에 이 AB 교호작용의 유의성 검정할 때 분모에는 이 오창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 개의 다양한 특성들이 포함된 다원 분산 분석에서는 어떤 항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F값의 분모에 어떤 항이 들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거는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게이지 RNR에 대한 설명도 추가할 예정인데요. 게이지 RNR의 분산 분석표하고 분산 송분의 계산에서도 지금 설명한 평균 제곱의 기대값을 알아야만 반복성과 재현성 그런 것들의 분산 성분하고 평가 지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평균 제곱의 기대값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